네. 한폭의 한국사 우리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여기 116쪽에 116쪽에 청자포도 동자무늬 조롱박 모양 주전자와 받침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이 이 청자에다가 그 포도무늬를 새겨가지고 사람들 이 포도무늬를 새겨가지고 가산을 상징하는 무늬를 이렇게 새기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어, 다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욱더 다산하길 바라고 또한 이런 고려 전쟁이 끝난 고려인의 슬픈 심정을 담은 포도 송이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청자에다가 어떤 무늬를 새기고 싶은지가 저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다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게 강조되기 위해 가지고 일단 다양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어린이니까 그냥 평범한 물체보다는 조금 더 앳된 느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직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냥 저는 어린 아이를 그냥 그릴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지석투님? 음, 어, 저는 딱히 저도 딱히 생각이 없는데, 어, 그러면 다른 분 하고 하실래요? 예. 네. 그럼 그 다음에 지석원님? 일단 아이들은 귀엽잖아요. 그리고 또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거미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거미는 알을 굉장히 낳아서 새끼도 굉장히 많고 또 거미가 굉장히 귀여우니까 저는 거미를 새겨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미는 알을 낳고 나면 새끼들이 엄마를 잡아먹잖아요. 어쨌든 많이 낳잖아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하진님? 저도 딱히 생각은 없는데, 아이들은 다양하니까 꽃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꽃무늬를 새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보통 이제 다산을 상징하면 그 돼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돼지를 다산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포도처럼 이렇게 그 알맹이가 많은 것들이니까 뭐 그런 것 좀 이렇게 알알이 맺혀 있는 것, 어,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도 다산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굳이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래서 근데 이제 청자에다 왠지 돼지를 새긴다? 그러면 물론 뭐 귀여운 돼지를 새기면 또 뭐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가 돼지가 갖는 이미지가 어떤 그 뭐야 이렇게 약간 청자가 탐욕스럽고. 좀 이렇게 청아하고 아름답고 잔잔하고 은은한 이런 의미인데 아무래도 돼지 그림이 여기에는 좀 어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지석훈님? 네, 생각을 해봤는데, 다산 하면은, 저도 동물 쪽에, 다들 동물 얘기하고 웃기게 몇 번을 생각해봤는데, 다산 하면은 토끼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수학 문제 중에서, 풀었던 수학 문제 중에, 네,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된 토끼 문제를 봐가지고, 토끼가, 네, 호주나 그런 데 보면은, 그래서 토끼를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다양한 한국사들이 나오는데, 그냥 모든 한국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인상 깊은 부분, 꼭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가장 인상 깊은 한국사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한국사가 아니고 인상 깊은 한국사를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어,
일제강점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은 근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깊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한 만행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일제강점기를 들으면서 되게 화가 났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일제강점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지석원님? 저는 아무래도 그 한국사의 흐름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더라고 하면 조선 시대가 아닐까. 좀 제 기록이 굉장히 명확하게 남아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되게 오래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남겼기에 이 조선 시대가 가장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지석투님? 저는 이 문장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들어왔을 이 문장이 가장 내 인상 깊은 한국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인데 하늘의 신이 나들인 황웅이의 신당수 아래에 내려와 신실을 열고 많은 고리를 거느리며 세상일을 주관하다가 웅녀와 결합하여 당군을 낳고 이 당군이 음, 보조선을 건국했다. 라는데 이 내용 누구든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내용이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은 한국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진님? 저는 영조가 누구였지? 정조의 아버지를 학대해서 아프죠. 가둬 죽인 그걸 만화책으로 봤어서, 예, 그래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저는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한국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대목은 바로 지금 현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어쨌든 국난의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뒤에서 지금 저 K컬처 이렇게 해서 K 신드롬이 이렇게 있을 만큼 한국이 어쨌든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받은 적이 과연 있었는 건가? 물론 과거에도 주목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의 역사에서 지금의 어떤 이 시기를 가장 빛나는 시기로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가 빛나는 시기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쪽에 보면, 그러니까 맨 뒤쪽이 아니라 김홍도의 풍속화하고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금강산에 대해 가지고 그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책에 나왔던 그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 무엇인지를 저는 일단 여쭙고 싶었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은, 여기서 보면 정선의 몇 쪽이지? 200쪽에, 딱 200쪽에 정선의 인왕제색도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인왕제색도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강산에 엄청난 풍경이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그림에 이병연과 그리고 정선의 이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 그림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어, 사진님? 전 지금 책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거는 김흥도의 작품인데 제목은 모르는데, 예, 김흥도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투님? 저는 옛날부터 좋아하고 그리고 이 그림 작품의 이름도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작품이 있는데요. 이거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인데 122쪽, 123쪽에 보면 나오는 몽유도원도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거를 이름을 옛날부터 몽유도월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도 있고
네, 옛날부터 되게 멋있어서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원님. 그 204 쪽에 김백신의 병아리를 채가는 제 고양이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은 되게 뭐 재밌는 웃기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그림들에 비해 좀 역동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저는 그 그림 중에 고사탁족도라고 해서 그 선배들이 어쨌든 그 여가를 여유를 즐긴다고 해야 되나? 저는 세상의 어떤 그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한가로움을 즐기길 바라는 그런 고사탁족도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어 저는 그렇게 좀 여유작작하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산의 상징으로 아까 지석이가 토끼 얘기했었는데, 토끼가 실제로 1년에 한 50마리 정도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마리 낳는 게 아니라 다섯 여섯 마리 낳는데 새끼 낳자마자 바로 또 임신할 수 있고, 그래서 임신 주기도 짧고, 그래가지고, 임신 주기도 짧고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낳을 수 있어서 1년에 50마리까지 낳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낳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어서 다산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 지석이 뭐. 이론상으로는 1년에 233마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정말? 그렇게 많이 네. 낳는데? 그러면 아까 쓴 그래가지고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럼 5, 60마리 낳는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1년에? 호주가 그래서 호주에는 사람보다 토끼가 많잖아요. 어, 음, 자, 그 다음에 석류. 석류도 이렇게 보면 그 알이 되게 그 씨앗인가 이렇게 막 맺혀 있지. 그래서 그 석류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대추 같은 것도 다산의 상징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었는데 예전에 결혼식 하고 나서 패백이라는 걸 드렸거든. 패백한다는 말 들어봤어?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보통은 과거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그 시부모와 시부모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렸어. 그러고 나면 신랑 신부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사람들이 대추를 이렇게 던져줘. 그러면 신부가 그렇게 받아.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자손을 많이 낳아라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 대추를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대추가 바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가 만난 거지. 하나는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어, 네. 조선시대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 역사서와 다른 점들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 그림 작품들이라던가 뭐 예술 작품들을 가지고서 그 작품을 매개로 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역사와 그 그림과의 그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술과 역사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그 역사, 그 시대의 고민을 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생활상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른바 민화가 뭐야? 그 백성들의 어, 삶을 담은, 그렇지. 백성들의 그쵸. 삶을 그린 그런 민화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근데 왜 그전에는 민화가 없다가 그 시기에 민화가 등장할 수 없는가? 이유가 뭐야? 그 전에는 민화가 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거야? 그때 막 그 백성들 중에서, 어? 백성들 지위가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석도. 그때 실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실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백성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쪽에 관련돼서 몇몇 사람들이 그쪽으로 예술 작품을 트는 게 아닐까요? 음. 자, 그 전까지 이른바 집화법, 벽실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얘기야.
근데 농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조선 후기 들어서 이양법, 모내기 하는 기술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진 거야.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몇 배가 증가를 한 거야. 거기다 플러스 상공업의 발달. 상공의 발달해서 그 전까지는 나라에서 물건 같은 거 만드는 거를 그 제한을 했어. 생산을 그냥 나라에서 요구되는 것만 했어. 근데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생산하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나라에서 그냥 10개를 생산하면 10개만 생산한 거야. 그냥 그거에 딱 맞춰서 더 생산 안 한 거야. 어차피 더 생산해봤자 자기들 오늘 이익이 없었으니까. 근데 10개 생산하고 나서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개, 30개를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내다 팔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른바 서민들 중에도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요 계층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양반들만이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었어.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유럽도 처음에는 귀족들만이 음악이나 미술을 향유할 수 있어.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나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귀족의 후원, 좋게 말해서 후원을 받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귀족에 예속되어서 귀족만을 위한 활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서민들이 뭐야? 그걸 살 수 있게 되니까, 작품을 살 수 있게 되니까 귀족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이 예술가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그런 물건들을, 그 예술 작품을 팔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구조들.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럼 바로 뭐 민화. 그래서 이제 뭐 복을 기원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반영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까지는 이른바 사군자나 주로 양반들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주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그림들. 근데 아까 누가 하진이가 김홍도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풍속화를 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민화로 또 발달될 수 있는 그 미술사적 토대를 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예술에 반영이 되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술이라는 것도 어차피 우리 사람들의 삶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서로 영향을 받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그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술과 역사의 만남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등 저요, 해. 저는 그 가장 그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정조가 과거 시험에 그 내었던 문제가 그 풍속한가 그 웃긴 그림인가 그런 걸 그리라는 게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너무 살짝 슬프게 알려주셔서 인상이 깊었고요. 그럼 민지 작가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세 번째, 안악 사모부? 그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막, 그, 안악에 있는 그 무덤에 여러 가지 벽화가 그려져 있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너무 막, 벽화가 엄청나게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래서 아직도 그런 미스터리가 남아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럼 박규리님. 저는 여기서 80쪽부터 시작한, 네, 80쪽부터 시작하는 고려의 불상은 멋없이 크기만 하다고 라는 부분에서 이 고려의 불상들 중에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러니까 84쪽에서 85쪽에 있는 이 두 그림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두 그림에서 보면, 이건 불상보다는 불상 같긴 한데 조금 다른 불상들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상들이 약간 코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윤지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한국사 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본 편이어가지고, 뭐 내용들은 거의 다 옛날에 봤던 내용들이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뭐 처음 알았던 그 고려창자를 그 강원도 부근 쪽에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알아가지고 원래는 남부 지역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신박했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도 고려의 불상은 멋없이 크기만 하다고라는 부분에서 고려의 불상이 왜 그런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것들이 호족들, 당시 이제 지방 분권화되면서 호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과시라든가 자기들 이름 알리기 이런 부분에 종교를 이용했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대목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는지 그 설명이 되는 듯해서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접니다. 지도권.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 역사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미술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미술을 좀 좋아하는가, 좀 자기 적성에 맞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음, 음악은 몰라도 미술은 진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뭘 그려보려고 해도 그려볼 생각도 안 들고 그려보려고 해도 손이 안 따라줘요. 주위에서 예술성이 있다고 하는 전 잘 모르겠어서 전 미술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준이? 제가 이래봐도 미술이 A거든요. 이거는 그-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매우 자신의 능력을 널리 펼리라는 선생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미술에 재능이 없고요. 진짜 미술 진짜 못해요. 미술 진짜 못하는데 A는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저 수행평가 못 끝냈는데 A 맞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해, 저는 어쩌라고요. 봤어요. 에, 논란될 수 있는 말은 하지 말고 준이야. 진짜 번지 A신가요? A 안 네, 받으면 완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저 아예 한 그림은 아예 안 그렸는데 거의 A를 맞았는데. 어쨌든 전 A. 그렇게 거의 안 끝내겠습니다. 그렸는데. 지석원 씨 대화 이해해 주세요. 알겠어요. 지석이? 저는 채색을 못하기 때문에 딱히 뭐. 스케치는 잘하면 채색은 못한다. 그래도 스케치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니, 음, 그리고 스케치도 약간 사람이나 이런 건 되게 못 그리는 편이고, 음, 뭐 사물 아니면 뭐 동물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아, 색감이 떨어진다. 오케이. 하진님? 아니, 저는 미술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전 윤지석과 다르게 스케치는 많이 해봤는데 좀 지루해서 채색을 더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 사람은 별로 네, 봐. 저는 미술을 참 못해서 손이 아직 똥손이어가지고 그래서 미술을 너무 이렇게 안 좋아했었는데 다만 이제 내가 그리지는 못하지만 남이 그린 작품, 다른 사람이 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흥미를 갖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이 그림 좋다 뭐 이런 거는 좀 느끼고 알 수 있지만 근데 저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 나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네. 됐고요. 그럼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미술 작품의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초상화도 있고 풍경화도 있고 여기 나오는 무슨 뭐 산수화 그게 풍경화인가? 어쨌든 풍경화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자신이 좀 가장 좋아하는 기법이나 또는 그림의 종류는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풍경이나 사람 이런 거 그린 것보다 좀 제가 그냥 정신없는 걸 좋아해가지고 추상화를 좀 좋아합니다. 지은이? 저는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네. 네. 저 그
저는 그 조각상, 그 조각상도 미술 맞죠? 맞지, 맞지, 맞지. 네. 전 조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각상은 그 그러니까 조각상은 그림보다 조금 더 3D잖아요. 조각상은.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에게 더 잘 다가왔고, 그리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 보면 진짜 막 조각상을 막 진짜 근육 하나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매끄럽게 하고, 그냥 옷감이나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것까지 잘 하는 걸 보면 되게 그런 게 놀랍게 느껴져가지고 조각상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지석이. 저는 붓 같은 거, 약간 네, 그 지금? 옛날 한국 그림, 뭔가 아, 동양풍? 뭐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 뭐 모미도안도 같은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시도해보고 네, 어, 약간 그런 네. 먹으로 이렇게 그림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음. 오케이. 그러면 하진이. 저는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의미나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 예를 들어 진주 귀걸이 소녀 그게 또 책으로 스토리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류의 그림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뭐 그림 그냥 이렇게 예전에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화려한 그림 뭐 이런 그림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르누아르 아, 르누아르라는 맞아.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그림 뭐 그런 풍 귀엽고 막 그 어쨌든 알록달록하고 그런 풍을 좋아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속투 마이크 켜고 저요? 음, 또 마지막 아니었나? 이제 이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진짜. 아, 다 했어. 네. 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 뭔가 몰랐던 사실인데 뭔가 이번에 알게 된 그런 네, 매우 형식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고려청자가 저는 남쪽 뭐 전남 그쪽 부분에서 주로 된 줄 알았는데 음, 알고 보니까 강원도 쪽 뭐 개성에서 가까운 쪽이었다라는 내용을 듣고 저는 좀 신기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한번 알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성님? 저는 그 고래 사냥을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때부터 그 고래 사냥을 진짜로 했다는 게 저는 좀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부터 고래잡이가 시작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막 작살 같은 거 이용해서 고래를 잡았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젠니님? 말을 안 주님? 해. 네. 일단, 저는, 잠깐만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하겠습니다. 아지님? 저는 한국사 책은 거의 처음 봐가지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역사책을 초등학교 그럴 수 6학년도 있죠. 봐서 네. 선생님? 네, 뭐, 이 책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려 불상이 왜 멋없이 크기만 한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뭐, 이, 아까 그 청자에 그 포도 그 문이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 당시 그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전쟁 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베이비 붐이라고 그러는데,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유전학적 그런 본능 때문에 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다산의 상징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새롭게 알았고 뭐 상당히 좀 이렇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의종이 상당히 사치스러웠는데 그 덕분에 청자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흥미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님? 정조가 워낙 훌륭한 왕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예술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정조가 원래도 거의 세종 다음으로, 현대에서 평가가 좋은 왕인데, 정말 예술까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진짜 그 부분이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야? 또 원래 선생님이 진행을 해서 시간이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준이야? 원래 아, 수업이 원래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선생 주도로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쵸. 너희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진짜. 바람에 선생님이 늘 주도권을 잃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괜히 너희들 조금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방침으로 했었는데 가끔 내가 이게 수업하는 게 맞나 싶은 나도 그냥 같이 참여하는 거 아닌가 싶은 진짜 박준희 씨. 다른 수업은 선생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해. 우리 팀이 워낙 훌륭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요 그림은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보여? 네. 이게 다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냥 보십시오, 쭉.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 자화상. 이 작품이 렘브란트 작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입니다. 보통 야경이라는 그 작품이 제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것도 자화상. 이것도 자화상. 자, 지금 이런 작품들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건 루벤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사대류옥이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이 상당히 그 논란을 일으키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혹시 본 적 있어? 아니요.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추행? 성추행. 수유? 어? 수유? 뭐라고? 수유. 수유? 근데 어? 보통 수유는 누구한테? 악이랑. 아기. 아기한테 하는데 이게 수유하는 거다. 또 성추행. 성추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작품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아니 이 젊은 여자 저기를 뭐야 나이 많은 남자가 이거 진짜 뭐 성추행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석이 말대로 수유하는 겁니다. 딸이야 딸. 아버지야. 근데 이 아버지가 그 갇혀서 오랫동안 이렇게 굶주린 거야. 그 굶주린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자신의 그 젖을 먹이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스토리를 알고 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작품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그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작품들, 요게 이제 루벤스 작품들 중에서 꽤 알려진 그런 작품들입니다. 평화 전쟁의 상징, 석탄 방울이 든 노인.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봤던 그 렘브란트의 작품하고 지금 두 번째 봤던 루벤스의 작품하고 좀 차이가 보여? 두 작품을 갖다 놓고 너희들 보고 이렇게 나눠봐라. 그럼 나눌 수 있겠어? 아니면 누가 그랬나 이렇게 나누기 힘들 것 같아. 어때? 못 나눌 것 같은데. 어? 못 나눌 것 못 같아. 나올 것 같고. 주석투는 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요. 응? 아, 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지 모르겠고. 자, 쌤이 왜 많은 화가들 중에서 이 하필 루벤스하고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여준 지 혹시 알아? 초상화의 명, 아니에요. 초상화를 잘 그려서? 뭐지? 그 까닭은 책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책 4쪽에 보면 들어가며 흔히 우리가 머릿말인데 아, 혹시 여기 머릿말 읽은 사람? 나오네요. 머릿말 네? 읽은 사람? 저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머릿말을 읽어야 이 책이 어떤 의도 하에서 만들어졌는지 기획 의도를 알 수 있어, 작가가 직접. 그래서 여기 보면 루벤스와 렘브란트가 당시 17세기의 화가들이었다는 거야. 동시대. 그런데 거기 하진이가 책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읽어주겠습니다. 루벤스는부터 둘째 줄. 찾은 사람 읽어줘. 아, 잠깐만요. 책 있는 사람. 루벤스는. 음, 루벤스는 음. 루벤스는 화려하면서 장엄한 대작을 그려 바로크의 거장으로 렘브란트는 진실한 초상화를 그려 시민적 작가로 불린다. 같은 시대에 인접한 나라에 살았지만 두 사람의 예술 세계는 사뭇 달랐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였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그 두 사람의 예술 세계가 사뭇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거기 밑에 루벤스가 살았던부터 읽겠습니다. 루벤스가 살았던 플랑드르는 읽어줘. 바로 그 밑에야. 루벤스가 해놨던 플랑드르는 화려한 아, 것을 하며 거시욕이 강했던 왕족과 귀족 위주의 사회였지만 렘브란트가 살았던 네덜란드는 근면과 성실을 미덕으로 여기며 사치를 싫어했던 상인들의 사회였기에 두 화가 작품에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즉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그 문화 분위기에 따라서 이 화가들의 작품 세계도 서로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미술 연구하는 미술사학자 하우저가 한 말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장. 네, 잠깐만요. 위대한 예술은 하우저는 하우저는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라며 사회학이라는 창문을 통해 예술사를 바라보았다. 자 이런 거기까지. 그의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말. 아까 선생님이 사실은 이 책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지.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루벤스와 렘브란트를 얘기 들으면서 루벤스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상과 렘브란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 분위기에 따라서 두 작품의 차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그런 기본 아이디어가 바로 그거야. 그 사회에 따라서 예술 작품이 뭐한다?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요 말, 이러한 그 하우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때? 준이는 동의해? 아니면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 어,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말대로 막 우리가 조금 어 그러니까 예술을 표현하는 거는 자기 나름일 것 같은데 이 사회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지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다. 음, 또 하진 어떻게 생각해? 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왜냐면, 물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도 그 조선시대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의 그림을 그리는데, 사회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부유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주석투는 네가 백날 그 얘기해봐라. 우리가 들을 수 있나? 주석아, 네가 계속 얘기해봐. 우리는 못 들어. 네. 네, 그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근데 이 위대한 이 정확히 말하면 이 예술을 그린 화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뭐 태어나고, 이 사회의 뭐 어느, 뭐 풍습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르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내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원. 뭐, 사회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꼬맹이들이 유치한 것만 그리고 우리가 안 그리는 것처럼, 뭐, 진짜로 우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품들이. 그런데 또 이제, 인간의 상상력은 되게 엄청나니까, 또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작품을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일 것 같은데요. 음. 자, 그래서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로 해서 그 예술 작품을 어쨌든 사회와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 이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준이, 하진이, 지석, 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 인간의 독자성이라는 게 있지 않냐?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있지 않냐? 각 개개인의 개성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단지 사회에 영향을 받는 그런 예속적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그 사회와 별개로 그 예술가의 독자성을 가지고서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냐? 아까 하진이가 잘 얘기했지. 그래서 자기가 조선시대 그림 고 지금 그리려면 그리는 거 아니냐? 가난한 형편이지만 자기가 부자를 좋아해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독자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한편 또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위대한 예술은 그것을 낳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위대한 예술을 뭘로 정의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이라고 할 때 보면 당대에 평가받은 당대 사람들이 인정한 을 우리가 위대한 예술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그려야 되잖아.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그린다는 것은 그 시대의 요구에 이 화가가 화답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영향, 위대한 예술은 그 사회에 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 네, 부분들을 그러면 저 갑자기 제 음,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이긴 한데, 음, 그, 선생님이 그 당대에 평가받은 예술이라고 했는데, 음, 그 막 뭉크의 절규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뭉크의 절규는 그 당대에는 막 뭉크가 미친놈이라고 막 그런 소리 그치, 그치. 들었는데, 그 이후에 막 위대한 예술이라고 엄청나게 평가받은 거니까 음. 환경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영향을 그렇지. 안 끼칠 수도 있을 것 좋은 반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당대 평가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도 당대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다가 후대에 들어서 이제 아주 이렇게 높이 추앙받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들이 이끌기도 해. 예술가가 먼저 깃발을 딱 꽂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바꾸기도 하더라는 게 분위기를. 그러니까 현재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예술가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예술가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관계가 상당히 뭐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각각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해하는 어떤 한 축으로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한 축으로서 그 사회와의 연결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기본 아이디어 구성은 바로 그것에 입각했다는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학 작품이건 뭐 노래건 예술 작품이건 간에 심지어는 철학 사상도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전부 모든 것이 다 해석되진 않겠지. 그 개개인의 같은 어떤 그런 독자성과 특별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기 여러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볼 것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같아요. 자, 네? 29쪽 마지막 문장 누가 읽어줄까? 생산물의 증가는
생산물의 증가와 교역은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늘려주었고, 이는 곧 빈부격차로 이어졌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걸 누가 좀 설명을 해줄까? 그러니까 생산물이 증가하고 교역이 증가하게 되면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생산물의 생산을 주도하는 사람이나 교역을 주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럼 그 노동자들은 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 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일에 따라 가지고 생산자는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생산의 주도자는 그렇게 빈부격차가 일어난다는 거 아닐까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윗 부분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똑같은 29쪽이야.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는 그거 누가 읽어줘 볼까?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는 없던 방어 시설이 왜 나타났을까? 바야흐로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며 약탈과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야. 자, 신석기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도 없었어. 약탈과 전쟁도 없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 사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커다란 빈부격차야. 또 전쟁이야.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 오히려 신석기 시대가 약탈과 전쟁도 없었고, 빈부격차도 없었다. 그럼 오히려 신석기 시대가 좋은 시대 아니? 좋은 시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지석투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게 이렇게 시대에 이런 게 생긴 거 자체가 그 결국에는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 것 중 하나니까 저, 애초에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 전에도 솔직히 정확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전쟁이 이랑 뭐 사소한 약간 싸움 뭐 이런 거라 결국에는 있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에는 발전된 문명이 신석기 시대가 더 낫지 않나. 그 청동기 시대가 더 낫지 않나. 자, 신석기 때에는 약탈과 전쟁이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그러니까 이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산이 적게 됐기 때문에 그 적은 생산물을 가지고 뭐 그 적은 생산물을 가지고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어, 전쟁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거 아닐까요? 음. 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특히 구석기 시대 같은데 그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그날 그날 먹고 살기도 바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여력이 없는 거야? 전쟁. 축적할 여력이 없는 거야. 쌓을 응. 여력이. 쉽게 말하면 가진 게 없어. 근데 가진 게 신석, 없는데 남들 걸 뺏어러 가? 뺏고 싶어도 뭐 할 게 없다는 거야. 뺏을 게 없. 뺏을 게 없잖아. 근데 신석기 뺏을 게 없는데 시대는 뺏으러 가면 자기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계급이 없었어? 왜 빈부격차가 왜 없었던 거야? 서로 같이 협동해서 뭔가를 생산하니. 어, 협동해서 생산해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럼 그 당시에도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안 줘도 되는데 왜 나눠 먹은 거야?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수렵 채취할 인원이 많아야지 응, 생, 이, 이 채취하는 것도 많으니까. 응. 자, 그 당시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씨족 공동체. 즉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뭐 이런 식으로 다 친척이야, 친척.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족 공동체야, 가족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눠 먹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거지. 또는 준이가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채취를 잘 못해요. 하진이가 이렇게 사냥을 잘 못해와. 지석 원투는 막 사냥 잘하고 막 먹을 거 많이 잘 해. 그럼 지석 원투가 어이씨 하진이 준이 저거 일도 못하고 저거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야 니들 안 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왜 주는 거야 하진이 준이한테도? 왜 가족이니까. 지석이가 더 많이 채취하고 더 많이 사냥하는 걸 왜 하진이 준이한테 나눠주는 거야? 아까 가족이란 이유 말고.
또 음, 다른 이유는 안 그러면 하진이 준이가 빠져버리면 이 가족, 이 공동체가 뭐 한다는 거야? 무너질 가능성이 무너진다는 있어. 거야. 그 최소한의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그 때문에 최소한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하진이 준이한테 뭐 한다는 거야? 나눠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그 나눠주고 나면 뭐야?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서 이른바 우리가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고, 생산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농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사냥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어떤 사람은 사냥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일 하는 게 더 생산성이 높은 나,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이른바 분업이 정착이 되고, 분업이 되니까 생산량이 더 뭐하고?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것보다, 가서 농사 짓고 뭐 하는 것보다 남의 거 뭐 하는 게? 뺏어오는 뺏는 게. 게, 그게 더 남는 장사야. 그게 더 효과적인 거야. 누가 뺏으러 오니까 당연히 또 그걸 또 뭐 해야 돼? 시켜야지. 기껏 농사 지었는데 뺏기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군사를 담당한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계급도 생겨나고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럼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 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소유하는 재산을 늘려주었고 이는 곧 빈부격차로 이어졌다.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잖아.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지석은 어떻게 생각해? 역사의 필연일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계속 더 늘어나는 거는 생산량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지석은 어떻게 생각해? 음,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흐름이 계속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이 상황이었으니까 인간의 노력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거다. 너가 네. 봐도. 지석투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계속 심해지는 거에 걱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중앙정부를 만들었으니까 되게 모두가 합의해가지고 이 빈부격차를 줄이자고 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뭐 그냥 뭐 한국정부 뭐 유엔 뭐 이런 게 생겨난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닌가요? 하진 어떻게 생각해? 질문이 그 뭐였죠?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제 생각엔 빈부격차를 줄일 수는 있는데 빈부격차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나 아니면 개인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뭐 법안도 만들고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뭐 기본적인 기본적인 그 사람들에게 기본 생활 수급 돈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돈을 조금 더 제한하는 측으로 일을 해결하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게 대부분의 그러니까 국가가 돌아가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도 세게 되니까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어, 해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고민했던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라는 책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꿈꾸는데 과연 그것도 이상사회인 건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에 해당되는 사회 본성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제도에 의해서 또 다른 뭔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는 건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몇 시간만 일해도 생산량이 충분해지니까 생산량만 충분해지면 풍요로운 사회, 좋은 사회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그 사람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인 건가?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4쪽 보겠습니다. 네. 음, 자, 44, 45쪽에
책을 보면 이 고분 벽화,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이런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당시의 사회상이요. 어, 당시에 그러한 사회상들을 여러 사회상들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밑에 44 쪽에 마지막 문단 누가 읽어주죠? 주인공은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자세는 한 손에 부채를 쥔 채 설법을 하고 있는 듯해. 마치 초상화 주인공이 신처럼 받들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지 않니? 그리고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은 주인공과 가까울수록 크게, 멀수록 작게 그렸어. 화가의 신분에 따라 인물의 크기를 달리해서 그린 거야. 그렇지. 자, 그 윗문단도 누가 이거 다른 사람 읽어주죠? 그 윗문단 무덤주인의 초상화를. 무덤, 지석도 읽어. 맞아 거기 무덤지는 안 해? 예? 무덤주인의 초상화를. 아, 그 위에 문단 위에 문단 44 쪽에. 아, 네, 무덤지인의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보자.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렸을 초상화의 주인공은 정말 왕처럼 크기가 당당해. 장막을 걷어 올린 장방 안에 앉아 그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화가는 주인공의 얼굴을 일부러 가장해서 크게 그려. 어깨선을 가파르게 그리고 책상 다리로 앉은 무릎의 폭을 넓게 그림으로써 주인공의 구도가 정상각형이 됐지. 이런 구도는 안정감이 있어서 주인공의 권위와 무기감을 실어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석이하고 준이가 읽은 그 부분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40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가? 그런 그림에 대해 40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갖고 요거 하진이가 없어가지고 하진아 이 그림 기억나? 어, 네, 그 불상 관련된 거. 어? 응, 어? 아, 네. 요거 아, 네. 갑자기. 어, 지금 요 대목을 쌤이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안학사부분 벽화를 잠깐 찾아볼게. 요거다. 우리 하진이가 책이 없어서 요 그림 오, 하진아 요 그림 네. 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하게 그리고 멀리 크게 그리고 이 멀리 있는 사람은 뭐하게 그리고 작게 그려요. 조그맣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을 그릴 때 어떻다는 거야 구도가. 응, 주인공 시점으로. 지금 지석이 알고 있던 부분 네. 응? 그, 얼굴을 일부러 뭐하게 그리고 크게. 크게 그리고 풍채도 크게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 되도록 그리고 네. 어?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뭐 권위를 더 높이게 더 무게감 있게 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뭐라는 거야 기법이라는 거야, 기법 미술의 기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어?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더 예쁘게 보일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을 좀 더 뭐 이렇게 당당하게 보일 건가. 그래서 그 화장 그 해준 사람들 있지 분장사 그런 사람들도 화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지. 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린다, 예술을 잘한다와 잘하지 않는다의 그 차이는 바로 그러한 차이를 아는 거야. 일반 패션, 옷을 잘 입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다 날씬해 보여. 뭐 어떻게 옷을 입어야 더 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점잖아 보여. 활력이 넘치게 보여.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그 코디를 하잖아. 그런 점에서 요 화가들도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거를 그 뭐야
그냥 저절로 천재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감각적으로 일부러 뭐 해서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작품을 본다는 것, 작품을 그린다는 것들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는 그러한 기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바로 중간중간에 그러한 기법 그 사람이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그 작품을 그렸나, 미술의 기법,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읽게 되면 배우게 되는 거지,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다른 작품을 볼 때 바로 그러한 그 사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작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쪽. 그리고 아까 그 준이가 얘기했던 그 부처님, 관촉사 그 부처님은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논산 알아? 네. 가봤어요. 논산에 그쪽을 보면 실제로 봤어요. 은진미륵 그 관촉사에 은진미륵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 그 상이 그게 대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자 여기 보면 54쪽에 나오는 게 이제 이른바 백제의 비소라고 부르는 서산마의 삼존불상이지. 이 작품입니다. 서산마의 삼존불. 네. 그래서 서산은 지역 이름이야.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지고 마에는 벽에 새긴이라는 뜻이야. 벽에다 이렇게 새긴, 어? 조각한 이런 의미야. 삼존불은 몇 분? 여기 세 한 분. 세 분의 세 분. 존귀한 부처님 불상. 그 삼존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 이름만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도 그 작품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불교 그 작품에서 자꾸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뭐 부처는 누구고 뭐 석가모니는 누구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열애라는 이름도 붙고 보살이라는 이름도 붙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4쪽에 보니까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열애상은 지석원 54쪽 54쪽에 두 번째 열애상은 문단 열애상은 석가모니 부처를 새긴 것이야.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로 실제성은 곧 다마 이름을 시다르다야.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무슨 뜻일까? 바로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야. 석가모니는 고대 인도의 석가족이라는 부족 출신이었거든. 그리고 열애는 석가모니에 대한 존경을 담아 부르는 이름 중 하나야. 부처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말인데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붓다에서 유래했어. 거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한 문단 띄우고 보살. 이번에는 보살을 설명해 줄게. 준이. 이번에는 보살을 설명해 줄게. 보살은 부처를 도와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그리고 역할에 따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여러 가지 보살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이렇게 보살이 있는데 보살은 뭐라는 거야? 이 부처를 도와주는 부처를 도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보살이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부처는 부처는 그 석가 그 에? 붓다에서 유래는 말 그대로 붓다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서 옛날 그 인도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야. 그 부처님 살던 시대에. 근데 그 부처라는 말은 보통명사야, 보통명사. 부처는 그냥 뭐 한 사람?
깨달은 그냥 사람. 그 깨달은 사람. 그래서 준이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야. 준이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준이가 깨달으면. 그래서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근데 부처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석가모니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먼저 뭐 한 거야? 깨달은 거야. 석가모니가 먼저 부처가 된 거야. 이해가? 응. 그러니까 예수는 한 분밖에 없어. 지저스. 아이고. 예수는 그냥 딱 하나야. 그냥 그 2000년 전에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그냥 딱 하나야. 내가 예수님 될 수 없어. 어? 부처, 근데 부처는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뭐야? 깨달음 얻으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부처가 될 부처가 수 있는 됐어. 거야. 근데 몇천 년 전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깨달은 그 부처가 누구라는 거야? 그거, 어? 석가모니. 예. 잠깐만. 석가모니는 한자어고 원래 그거를 그 나라 말로 하면은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돼. 타마 시타르타. 어. 그래서 그 석가모니라는 것들이 이제 석가족의 성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열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서 존경을 담아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열애를 또 그렇게 또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열애가 뭔지, 부처가 뭔지, 보살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용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불교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역시 또 이게 불교 문화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0, 88쪽이 아까 쌤 잠깐 얘기했는데 고려 전기의 그 부처들이 못생겼다. 못생긴 부처들이 많다. 아주 커다란 부처들이 많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88쪽에. 어, 응. 그 응. 고려 어, 전, 응. 그 이유는 바로 통일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사회 변혁의 주역이었던 지방 호족들과 관련이 있어. 잠깐만요. 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바꿔 설명해 보라고. 잠깐만요. 호족들이 이제 그래서 겁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호족들이 이 불상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자부심을 나타낸 아, 왜 그러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아, 갑자기 그 시대만 그러니까 그 이게,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 예, 이게 왜 고려, 고려 전기 그때만 그게 있는 거야 그런 게. 할 수 있으니까 응? 응, 그냥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크게 만든 거 그, 아닐까요? 왜 그럼 그 전에는 못 만들고 왜 그 후에도 안 만들었냐고 그런 게 없었냐고. 그러가 지석이 그 후대요. 고려 초기에가 이게 흔히 말하는 나라가 바로 건국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신라 시대 때와 다르게 그 고려 시대 때는 이게 불교가 그냥 그 나라의 종교로 불교를 지정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아직까지 고려에 대한 반감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통일신라에 막 살았으니까. 그에 대한 반감을 없애려고 이렇게 불교를 이용해갖고 뭐 사람들을 근데 좀 사람들을 고려에 대해서 거부감을 얻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왜 통일신라 때나 이런 것처럼 그런 불상을 제대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막 크기만 뒤딱 크고 생긴 거 그 이른바 작품성, 정교성 이런 게 확 떨어지냐고. 왜 조잡하게 그, 만들었냐고 한마디로. 그걸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고. 통일신라 시대 때, 뭐, 불국사, 뭐, 아니면 뭐, 석굴암, 뭐, 이런데 아주 뛰어나잖아. 아, 예술적이 뛰어나잖아. 준이. 지방 호족들이 이 혼란과 불안한 시기에서 갑자기 그 갑자기 그러니까 힘이 세져가지고 높은 위치에 앉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 불교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가지고 이 호족들도 그러니까 원래는 백성들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백성들의 이건 원한을 많이 샀는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불교에서 가르치니까 이게 조금 자신의 지위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되게 높다고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이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되면서 지방 호족들이 이제 중앙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쉽게 말하면 내가 다시 왕이 되려면 내가 왕이라는 명분, 정통성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바로 뭘 이용한 거야? 종교를 이용해, 종교를. 불교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아까 준이가 말한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뭐 해라? 숭상해라.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면 내가 중앙 권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진 세력인 게 그게 가능한 거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제 불상을 만들어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저게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사람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거였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 국가 전체의 그 힘을 이용해서 많은 돈과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이용해서 만들면 아주 정교하게 제대로 잘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지방에서 그 지방 권력자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라던가 능력자라던가 이런 게 뭐였다는 거야, 한마디로. 딸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냥 좀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한 거 아니야. 전국에서 최고 실력자를 데려다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 돈은 별로 없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거가 더 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크게 만든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작품의 어떤 그런 정교성, 작품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뭐였다? 미약했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몇십 년이 됐어. 옛날에는 그냥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야. 지시를. 근데 각 지방자치마다 막 자기들이 막 축제를 막 하려고 그래. 서로 막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제가 때로는 뭐 한 것도 많아? 조잡한 축제도 많아, 사실은. 그냥 뭐 기껏 불꽃놀이 뭐 몇 방 팡팡 터뜨리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뭐 서울이나 저 부산 그 불꽃놀이 하는 거 봐봐. 화려하게. 수십억 들어갖고 막 엄청 화려하게 하잖아. 막 한 시간씩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기 지역에서 무슨 뭐 동네 축제 할 때도 무슨 불꽃놀이 팡팡 튀기는데 그거 그냥 뭐해? 그냥 짧게 그냥 하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몇 명이서 와 그냥 이러고 말잖아. 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수준에 뭐가 나는 거야? 차이가 나는 거야. 하지만 지역에서도 축제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몇백억 예산을 쓸 수 없고 여기는 기껏해야 1, 2억 예산을 갖고 쓰니까 그 정도만 갖고 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역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울 텐데 군데군데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미술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그런 기법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또 배웠고 어쨌든 역사와 미술의 만남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봤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 그걸 해내는 것도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모두가 다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뭐 기발한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누가 새로운 거 하면 난 그냥 그걸 옆에서 잘 돕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럼 뭐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새로운 기획, 이런 기획도 가능하구나. 그렇더라면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없었던 뭐와 뭐를 만나서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준이 뭐, 네? 준이 뭐 얘기하려 했던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자, 다음 주에는 지난주 예고한 대로 이것이 완전한 유토피아. 국가다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한번 어, 여러분들이 글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석이가 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럴지도 모르지. 여러분들이 그 플랜에 따라 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세계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기가 될지도 모르지.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국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 네,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어.